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여야 차례로 짚어볼 텐데요. 먼저 여권부터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이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제 공식 직함을 얻게 됐죠. 네. 후보 선출 이후에 처음으로 자당 소속의 의원들 전원과 상견례하는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 모습부터 보시고 오늘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신 이재명 후보님과 지도부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원팀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 기간에 작은 갈등들을 다 넘어서서 그걸 오히려 에너지로 만들어서 더 큰 힘으로 승리의 길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안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잠깐 있다가 저한테 콜백을 해주셔서 저희가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지 말씀들을 또 들었고 또 격려 말씀도 들었고 저는 우리 이낙연 후보님의 그 품격과 품넓음에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모습. 저 자리에서 이제 또 나와서 여러 의원들과 이렇게 웃으면서 악수하고 또 90도로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구체적인 장면 하나하나는 잠시 후에 좀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최근 들어서 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변화, 이것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진영 교수님. 네. 지금 이제 화면에 곧 나오겠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지지율, 뭐 이런 가상양자 대결, 최근의 조사 흐름들을 보면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지지율이 정체 또는 하락하고 있다.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장동 의혹의 영향 때문에 오히려 역컨벤션 효과마저 생기는 것 같다라고 지적하는 보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생각을 여쭙고 싶은데 일단 박 교수님부터 해주실까요? 뭐 이제 일부 여론조사는 하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정체된다는 것이 전반적인 흐름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역컨벤션 효과라는 표현도 조금 뭐 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우리 컨벤션 효과라는 게 언론과 이 컨설팅하는 분들이 만들어낸 말인데 네. 정치라는 것은 이벤트적인 요소보다는 정당성이거든요. 될 만한 사람이 되는 것,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하지만 생각이 우리가 뭐 들죠. 선거 때마다 많이 확인합니다만은 실제로 대형 이벤트 또는 이제 후보 선출 직후에는 소폭 상승하는 그렇죠. 그래, 경우가 이게 많았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컨벤션 2007년도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네. 경선할 때 굉장히 치열하게 했습니다. 예. 그때도 제가 기억해보면 한 1.5% 정도 차이가 났는데 네. 박근혜 후보가 바로 그 자리에서 승복을 해줬어요. 네. 그리고 다음 날, 그 다음 날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후보가 한 10% 정도 올라가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번에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깔끔한 경선의 마무리가 안 됐어요. 이낙연 캠프 쪽에서 곧바로 경선 승복 선언을 하지 않았던 점, 그 점이 그렇죠. 그걸 가장 큰 이낙연 이유라고 후보를 보시는 탓할 거예요? 수만은 없는데 네. 탓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 깔끔한 경선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측면들. 그래야지만 깔끔하게 나왔으면 이낙연 후보 지지층들이 바로 옮겨왔을 거란 네네. 말이에요. 그 부분이 저는 첫 번째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해서 지적하신 것처럼 3차 선거인단 투표가 네. 상당히 뜬금없는 결과가 나와버렸지 지난주 않습니까? 일요일이었어요. 그렇죠. 두 분이 출연하신 게 지난주 토요일이었는데 예, 그 다음 날 그때 나왔단 이제 말이죠. 이낙연 후보가 계속 뒤지다가 오히려 62%를 얻고 이재명 후보는 28%를 얻는 완전 예. 뒤바뀐 상황이 나오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네. 이게 뭐야? 이게 과연 그러면 대장동에 대한 당원의 여론이야? 이렇게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 되니까 이 흔히 하는 지지를 옮기는 것을 유보하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린 거죠. 3차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가 최근에 이런 여론조사에서 좀 영향을 저는 미치고 있는 것 같다. 3차 선거인단의 결과가 가장 예.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그렇다면 생각합니다. 대장동 이슈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아니요, 그렇진 부분도 않다고 있는 봅니다. 거네요. 그렇진 않다고 보는 게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 이제 당원의 여론이라든가 대의원들의 여론은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똑같이 나왔습니다. 50% 이상이 나왔습니다. 네. 50% 이상이 나왔는데 이 3차 선거인단을 해석하는 방식의 문제인 거죠. 해석하는 방식에서 대장동 여론이 반영됐다라고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에 야당에서 프레임을 예. 짜버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3차 선거인단 결과를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기존의 선거인단과는 다른 이질적인 집단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질적인 집단은 박진영 교수님이 추정하기로는 어떤 집단들이 들어왔을 그래서 것 제가 같나요? 감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선 선거인단 투표율이 83%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당원들이 흔히 하는 로얄티가 더 높거든요. 당에 대한 충성도가 예. 높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은데 그런데 높은데 1차 선거인단 투표도 거의 한 80%.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80% 가까이 나오지 않았었나요? 아니, 훨씬 낮았고요. 예. 2차로 가면 50%대로 뚝 떨어졌고요. 예. 1차에서 한 70%대 정도 70%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60%대로 알고 있고요. 보통 71%. 예, 네거티브를 71%. 심하게 하면은 경선 투표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정치권의 불문율입니다. 그것이 전혀 통용되지 않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이건 뭐냐면은 누가 굉장히 조직적으로 어떤 이 참여한 세력이 존재했다라는 의심을 사게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걸 또 이제 이 보수 언론에서는 해석을 하기를 대장동이 반영됐다. 이렇게 예. 하는 두 가지의 악재가 겹치는 네, 상황들을 만들어낸 것이 저는 네. 이 지금 컨벤션 효과가 없는 것에 예. 영향을 미쳤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앞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2007년도에 깔끔한 승복했던 이 이명박 박근혜 경우 외에 실제로 컨벤션 효과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게 잘 없습니다. 예. 경선 결과들을 보시면은. 네. 예, 예. 가장 큰 지금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는 그 가장 큰 이유로는 민주당 내부 경선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못했다는 점을 꼽아주셨어요. 이종근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역순으로 분석하십니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3차 그 투표에서 네. 이 68대 27, 22 뭐 이 네, 더블 스코어. 더블 스코어를 네, 넘죠. 가까운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박진영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집단이 개입한 사건으로 추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보수 언론이라든지 야당이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건 좀 비과학적인 분석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현상이 있을 때 확인 가능한 추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확인 불가능한 모호한 집단이 개입됐다라는 것은 아무런 증거도 없고 그냥 이게 지금까지의 관례상 80%가 넘는 투표율이 불가능하게 보이므로 예, 예. 알 수 없는 집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근데 이제 하셨고 박 교수님께서는 다른 여러 요인들이 뭔가 근거가 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그런데 변수라도 이제 있지 그렇게 않았을까 결론을 이렇게 이제 추정을 내시려면 하시는 사실은 거죠. 그 추정에 조금 더 무언가 실체가 있는 몇 가지의 어떤 그런 이 집단의 모습을 좀 드러내셨어야 네. 훨씬 과학적이다. 우리가 사회과학을 이야기할 때, 현상을 이야기할 때 모호하게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럴 것이다 하면 그 음모론이 되거든요. 예. 저도 이게 사실 믿어지지 않는 숫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 가능하거나 혹은 추정 가능한 것은 어쨌든 1, 2차의 모집과 3차의 모집이 시기적으로 다르거든요. 네. 3차가 9월 14일까지예요. 네. 그러면 9월 14일부터의 그러니까 모집이 끝났고 그다음에 투표하기 전까지의 상황은 사실 정영학 회계사의 정모회계사의 네, 그 예. 폭로라든지 이런 것으로서 네. 이 수사가 굉장히 유동규 전 급격하게 본부장의 구속도 있었고. 예, 네. 급격하게 달라지는 어떤 상황. 이 현상과 맞물려서 어쨌든 대장동이 확실히 그 영향을 네. 주었다라고 추정은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컨벤션 효과가 없어진 가장 큰 이유가 역대 민주당의 대선 후보 중에 가장 적게 득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문재인 후보가 지난 5년 전에 받은 이 득표율이 57%입니다. 네. 그리고 다시 문재인 후보가 또 5년 전에 또 네. 받았거든요. 18대는 56.5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57%를 뛰어넘는 이 대세론을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이종근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지금 마이크가 조금 빠져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주시죠. 결정적으로는 50.29%라는 사실 민주당 후보로서는 그 이전에 비해서 이렇게 적게 받아들였다.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 후보는 당에서도 이렇게 제대로 지지를 못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사실 결과가 결정적으로 컨벤션 효과를 못 누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동의가 되는 측면이에요. 네. 그게 왜냐하면은 이 3차 선거인단을 오픈하기 전까지 한 55% 정도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3차 선거인단이 앞에 나온 결과와 유사하게 나오면 57%, 8% 할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그렇죠. 말씀이신 이재명 거죠? 이제 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던 네, 거죠. 네. 있었던 상황이 이제 이게 엇나간 거죠. 엇나갔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음모론 비슷하게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게 네.
통념의 이 사고로서 과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네. 제가 이제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한 건데요. 앞서 하나 또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선거인단이 모집한 게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모집이 됐거든요. 3차 선거인단이 이때는 대장동 이슈가 없을 때 모집된 겁니다. 네. 네. 이슈가 없을 때 모집이 됐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여론을 받아서 투표하는 당원들이라든가 대의원들은 사실 대장동 이슈에 훨씬 더 민감한 분들이거든요. 정치적으로. 네. 정치적 고관여층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그 전과 똑같이 50%가 넘는 이재명 후보가 득표를 했는데 왜 이전에 9월 1일 정도에부터 해서 했던 이 3차 선거인단은 예. 이렇게 완전히 엉뚱하게 나왔느냐. 3차 선거인단의 투표 행위 자체는 예를 들면 뭐 10월 3일 날 유동규 전무부장이 구속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그렇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선후 관계상 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영향을 받았는데 그럼 당원들은 왜 영향을 안 받죠?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권리당원과 이 3차, 그러니까 1, 2, 3차의 선거인단은 성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1, 2차의 선거인단에 등록하는 것. 선거인단에 등록하는 행위는 무엇인가 굉장히 귀찮은 행위예요. 예. 권리당원은 자기가 돈을 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내가 투표를 해야 돼. 내가 권리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거인단은 권리당원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일반 당원이라든지 혹은 국민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최소한 이 효율적인 어떤 측면에서 내가 이거 귀찮은데도 하는 건 적극적인 어떤 참여의 의지거든요. 그럼 1, 2차에 한 사람들은 뭔가 의지가 분명히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바꿔야지. 근데 2차에서 투표율이 줄어든 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1차가 너무나 앞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1, 2차에서의 어떤 흐름들이 이미 대세론이 형성됐다.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많이 앞섰어요. 네. 광주까지도 앞섰고. 그랬었죠. 그러면서 3차에서는 2차의 어떤 흐름까지 생각하면 대세론으로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 늘어났다는 건 뭐냐면 당원들보다 일반 국민들의 어떤 생각이 뭐냐면 이건 진짜 바꿔야 돼. 진짜 민주당이 이래서는 불안해. 네. 예? 대세론을 꺾어야 돼. 라는 생각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어떤 투표를 예.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원과 일반 국민의 어떤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다라고 현상적으로 해석을 해요.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끝을 낼게요. 네. 3차 선거인단이라는 게 흔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쥐어짜서 억지로 집어넣은 그런 선거인단일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의사를 저는 억지로 표현하기- 쥐어짰다는 의미는 어떤 말씀이실까요? 보통 이제 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1, 2차에 다 들어오죠. 예. 1차에 다 들어오죠. 1차에 다 들어오고 마지막에는 조직적으로 이제 지역위원회를 통해서 막 조직 동원. 예, 하는 그러면 그런 분들인데 마지막에 좀 더 고삐를 쥐어 당겼어야 되는 그 이낙연 캠프 쪽에서 더 예. 조직 동원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아니 근데 보시는 그게 건가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조직 동원을 했다면요 대의원들은 예. 또 똑같이 비슷하게 나와야 돼. 대의원들이 조직이 제일 목회는 그렇죠. 조직이거든요. 그렇다면 또 조직 동원설도 약해지는 그러니까 거 그것도 아니겠습니까? 약해지고 그래 이게 통념으로서 해석이 안 되니까 네. 이렇게밖에 이야기 못 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3차 투표가 굉장히 의외의 결과를 낳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마지막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압도하는 그런 의외의 결과가 나오면서 네. 뭐 무효표 논란이니 여러 가지 경선이 끝나고도 후유증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의 그 캠프 해단식에서 했던 발언이 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요즘 저건 아닌데 싶은 일들이 벌어져서 제 마음에 좀 맺힌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정도로만 표현하겠습니다. 동지들에게 상처 주지 마셔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경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는 하나의 강물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안 볼 사람들처럼 모멸하고 인격을 짓밟고 없는 사실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유린하는 것. 그건 인간으로서 잔인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정치할 자격이 없는 짓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경선이 끝나고 뭐 무효표 논란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 이낙연 전 대표가 승복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동안 내용이 많았었는데 원팀으로서 같이 움직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치라는 게 갈등을 하고 또 통합하는 과정은 같이 하는 겁니다. 네. 같이 한다는 저는 이제 앞으로 통합의 문제의 책임은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같이 져야 되는 겁니다. 같이 진다는 측면에서 공동의 운명체라는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네. 만약에
이 통합이 제대로 되지 않고 본선의 결과가 나쁘게 된다면 똑같이 책임을 지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같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부분, 앞서 제가 2007년도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예를 들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했던 것은 뭡니까? 그 다음 정치가 본인한테 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네. 저는 지금 이낙연 후보가 지금은 굉장히 좀 허탈하고 어떤 전망을 가져야 될지 본인이 힘들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이 한국 사회의 정치라는 것, 그다음에 본인이 20, 30년 동안 특정 진영에서 또 정치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세력을 위해서 또는 뭐 본인의 정치 생명을 또다시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신다면은 좋은 그 어떤 뭐 원팀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방금 그렇게 그 생각해 다음 봅니다. 기회에 대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이낙연 전 대표의 나이도 지금 적지 않은 지금 나이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있고 뭐 김대중 대통령도 물론 있기 김대중 때문에, 대통령도 네. 70대 때 되긴 했습니다만 예. 그 다음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글쎄요, 뭐 제가 그까지는 이야기 못 하겠는데 예. 정치라는 게 요즘 또 워낙 또 이 왜냐면 그거에 따라서 지금의 이제 바로 다음에 이어질 행동들이 좀 그렇죠. 영향을 또 미치지 고령화 않겠습니까? 사회고 또 본인을 지지했던 분들의 정치적 예. 미래도 또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역할은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얘기 주제로 넘어와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이제 후보를 적극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낙연 후보에 대단히 사실 그 미흡한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다. 뭐가 미흡했냐면 승복의 과정이요. 네. 그러니까 승복을 한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승복은 타이밍과 그 다음에 태도 네.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네. 사실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가장 명장면 중에 하나가 4년 전에 이 문재인 후보에게 졌을 때 그 다음 보인 행동이에요. 네. 그때는 체육관이었잖아요.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지자마자 바로 2층으로 달려 올라가서 네. 지지자들이 있는 앞에서 자, 우리는 문재인 후보를 도와서 민주당의 그 승리를 위해서 다 매진할 때입니다. 하고 그때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 굉장히 많이 흥분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뭐 이 문재인 후보 안 찍겠다고 하고 체육관에서 정말 소리가 다 기자들한테 네. 들릴 정도로 원성이 높았는데 그것을 마이크 잡고 딱 진정을 시키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후보 사흘 만에 저렇게 또 더군다나 뭐 송영길 당대표에 대한 원망까지 하면서 승복의 어떤 과정이 아직도 제대로 딱 마침표가 안 찍혀진 느낌? 네. 네.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제대로 승복을 해야 되고 타이밍도 맞았어야 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미진하고요. 이재명 후보 말씀을 딱 드리면 이재명 후보가 한 번도 사실은 타협의 리더십 그리고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 그 성남시장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이게 정치 경력의 끝이거든요. 네. 물론 거기서도 시의회랑 도의회랑 뭐 해야 되지만 그러나 중앙 정치에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각 당의 각 상대당에 대한 타협, 그다음에 한 당 속에서 다른 정파와의 타협, 또 설득, 포용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이낙연 후보가 제대로 승복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정말 파격적으로 전화 한 통화해서 이렇게 우리는 서로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정말 이낙연 후보를 정말 멋지게 끌어안는 모습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면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정치력이거든요. 예, 자, 그 이제 정치력을 보여야 된다. 박 교수님께서는 민주당에서 오래 몸을 지금 담고 계시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좀 더 먼저 다가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당연하죠. 필요한 당연하죠. 건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승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제 손을 뻗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원팀 구축에 나서야 된다고 보세요? 그 방법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 선대위 구성은 당의 몫이에요. 네. 당 대표의 몫인데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봤을 때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정치인들을 우선적으로 봉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어제 이제 의총의 선대위에 모습에서 끌어들여서 의총에서 이제 서른 의원과 이제 포옹하는 장면이 나왔지 예. 않습니까? 그런 장면들이 좀 더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낙연 후보의 마음이 완전히 추스러질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먼저 막 계속 시간을 다그치면서 다가가고 이런 모습도 안 좋을 그렇죠. 거라는 이제 거죠. 뭐 흔히 하는 삼고초려는 해야 되겠죠, 당연히. 예. 삼고초려는 하는 모습은 보여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네.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생각이 되고 세 번째는 제가 봤을 때 선대위를 구성할 때 정치인들만의 선대위가 아니라 지지자들 그다음에 다양한 미래 세력들이 포함하는 국민 통합적 선대위를 만들어 가지고 예. 정치인들의 갈등이라는 것이 아주 작은 부분으로 보일 수 있도록
흔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크게 포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선 후보가 4명으로 추려진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 측의 이른바 당 해체 발언으로 주자들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하고 손잡고 거기에 프레임으로 저를 공격하지 않나.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등 뒤에서 공격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의 내용도 너무나 충격적이고 경험도 없고 애정도 없는 사람이 왜 이 당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에 당에 들어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오만방자한 말을 해. 뭐 위장당원이 많다. 온갖 소리 다 할 때도 내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철이 없어 그러려니 했는데 이거는 오만방자하기 이럴 데가 없지. 내일 내 1대1 토론할 때 그냥 안 둘 거야. 네, 굉장히 격한 표현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뭐 정신머리, 버르장머리 이런 식으로 당 해체 발언에 후보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 같거든요. 네. 왜 이렇게까지 발끈했다고 보세요? 아니 어차피 그 전쟁은 피 흘리는 정치고 네. 정치는 피 안 흘리는 전쟁이다. 뭐 이런 예. 말이 있습니다. 네. 전쟁이죠. 정치는 전쟁이고 네.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뭐 투쟁의 장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즉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고 예. 경선에서 저 정도의 어떤 그런 이 말싸움, 뭐 공방, 부딪힘, 예. 공방 네. 그런 게 없을 뭐는 수는 없죠. 없을 수 없어요. 자기가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요. 예. 그래야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갈등을 해결해 줄 수가 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레드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 네. 응? 이를테면 지금 뭐 때문에 문제가 되냐면 윤석열 후보가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자신의 그런 어떤 뭐랄까 자질이라든지 자격 시비를 자꾸 민주당이 지금 갖고 있는 프레임과 똑같이 하는 것에 대한 이 불만 이건 네.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데 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당 해체를 얘기했단 예, 말이죠. 예. 네. 당이 지금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후보들이 지금 이 경선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 당 해체가 뜬금없이 나왔기 때문에 본인은 실제로 당의 문을 닫자는 게 아니고 네네. 뭐 더 정신을 차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한 말이라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해명을 이해하려면 하는데요. 이거죠. 자기는 굴러 들어온 돌이고 박힌 돌들이 굴러 들어온 돌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왕따처럼 예.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죄송합니다. 일본어에서.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피해 의식이 굉장히 지금 강해져 있는 상태라서 이 당이 나를 들어오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네. 지금에 와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어떤 원망까지도 포함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당 대통령 후보잖아요. 예비 후보긴 하지만 예비 후보잖아요. 그렇다면 포용할 때 포용하면서 내 얘기를 할 때 하면서 지적을 할 때 날카롭게 그 부분만 지적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뭉뚱그려서 원망의 목소리로만 나타내면 대통령 후보의 어떤 말이라도 사실은 그게 정치적인 어떤 워딩이거든요. 그래서 비논리적이었다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아니 홍준표 후보도 과거에 당 해체 관련해서 발언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그런 느낌하고는 나왔는데 다르죠. 이제 유독 윤석열 후보를 비판한 이유는 이런 뭐라고 것은 보세요? 표현이 그렇습니다. 홍준표 의원식 표현을 하면 집안의 장남이 아이고 우리 집안 이래서 되겠어 한번 다시 다 혁신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네.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완전히 느낌이 예. 다르죠. 상황도 다르고 예, 비교할 수 상황도 없다. 다르죠.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비유하자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건 사실 한국 정치 해프닝입니다. 네. 정당 정치를 하는 이유가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개인이 집권하는 것보다 정당이라는 단체, 지향점을 가진 집단이 집권함으로 해서 예. 책임을 부여하고 집단지성을 발휘하려는 뜻인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인기 있다고 들어와서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 자체가 이거 비정상적 상황이에요. 예.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안철수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철수 현상이 있은 지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치적 검증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10년 전에 안철수 씨가 집권을 해서 대통령이 되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험도 없고 가치 지향도 불분명한 사람인데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 그럴 수 있거든요. 윤석열 씨도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국민적 인기라는 것과 집권해서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참 이 보수 정당이
지금 굉장히 참 아직도 이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재정립되지 못했다. 국민을 책임질 수 있는 뭐 그런 안 후보에 수준이다. 대한 이런 말씀 평가는 드리고 뭐 싶어요. 다를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당 해체 발언을 꺼낸 거는 뭐 단순히 말 실수였을까요? 아니면은 정말 자신이 후보가 된 후에 정계 개편을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지금 모멘텀이 필요해요. 윤석열 후보한테는 어떤 모멘텀이냐면 어저께 나타냈지만 맞짱 네. 토론이 시작이 되고 그 맞짱 토론에서 1대1 토론에서 사실상 자신한테 무엇인가 집중되는 그런 이 방향이 확실하게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서는 나는 거기에 준비가 돼 있고 어느 선까지는 내가 대응할 거야라는 먼저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만만하게 어떻게 좀 밀려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나에 대해서 충분히 방어를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 사실은 당 해체까지 얘기가 된 건데 예. 지금 만약에 진짜 앵커님 말씀처럼 이 후보가 됐을 때 당을 개혁한다고 하면 누가 따라오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당에 아무런 인연이 없어요. 물론 캠프가 지금 크게 꾸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당에 깊은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당을 어쨌든 이끌어 나가야지 당장 무슨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저항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는 바라보는 건 너무 많이 바라보는 게 아니죠.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2분 남짓밖에 남지 않아서요. 마지막으로 엊그제 나온 법원 판결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요. 법무부 장관이 내렸던 징계가 네네네. 당시에 정직 2개월 이게 정당했다라는 내용의 판단이 나오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미칠 영향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이제 판결문을 보시면요, 이 징계 사유에 대해서 인정을 함과 동시에 판결문 내용은 좀 더 셉니다. 네. 좀 더 세게 나왔다는 것은 오히려 이제 더 징계했어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된다라는 나왔고 취지의 특히 내용도 있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개인 정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예,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개인 정보에 대한 이야기는 손준성 씨 의혹, 이제 고발 사주 의혹에서 제보자 X의 판결문을 인용했던 여기도 네. 똑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다른 영향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이 징계 사유의 문제가 윤석열 씨의 정치를 하는 정당성을 훼손시키지만 경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하. 다만 본선에 가서는 윤석열 씨가 이제까지 취했던 정의로운 검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미지를 훼손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상당한 공격을 이제 받을 당연히 것으로 유도할 수 있죠. 네네. 보이는 대목이다. 이종훈 평론가님. 저는 그런 생각으로 만약에 민주당이 이 부분을 집중 공략을 한다면 역효과가 날 것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지지를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사법부의 아까 이 추미애 장관의 어떤 압박 그리고 정권의 압박이었거든요. 그것이 또 다시 재현되는 어떤 양상으로 보일 거예요. 저는 경선에서는 지금 당심이 이것으로 인해서 더 결집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추윤 갈등이 회상이 되면서 리마인드가 되는 거죠. 지지율이 결집되는 현상도 있을 왜냐하면 것이다. 이 부분은 한번 정리가 됐어요. 가처분 소송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도리어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